후성 유전은 일반인에게도 자주 소개된 유전학 용어입니다. 대부분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 이외에 후천적으로 자식 세대에 전달되는 그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2000년에 들어설 즈음에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배제된 환경 효과가 다음 세대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실험 세팅에서 후성 유전 효과에 대한 증거에 힘입어 과학자들은 후성 유전학의 전성시대를 예견합니다. 여기 2010년 타임지 표지 제목은 유전자 결정론의 종식을 고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자, 후성 유전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DNA 이외에 어떤 것이 있나를 질문해 보면 솔직한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답할 겁니다. 어쩌면 부모의 빚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부모의 네트워크도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이는 문화적 전달이겠죠. 또 정치적인 성향 즉 진보냐 보수냐 혹은 성격은 이런 것들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려받은 유형 무형의 자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며 후속 세대로 전달하느냐 이에 대해 다들 의견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DNA에 흔적을 남기게 되며 그 흔적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세대까지 전달되느냐는 생명체의 종에 따라 또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리 오랫동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DNA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수상한 와스는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세대를 관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유전학에서 정말 흥미로운 영역이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인간 유전체 초안이 나온 후 제기됐던 질문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유전자는 불과 25,000개, 초파리는 15,000개 정도. 우리는 파리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데 어찌 그리 적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그리 적다면 우리 개인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과연 유전자에 근거를 둘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셋째,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접하는 환경은 우리의 유전체 또는 후손들의 유전체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사람의 유전자 수는 그리 적은 게 아닙니다. 첫째, 진핵세포는 유전자 하나에서 여러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람의 경우는 그 메커니즘이 좀 더 복잡해서 초파리보다 유전자 하나에서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 자산인 구조 유전자보다는 전략가인 전사조절인자의 수가 많고 전략 회의가 보다 다층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유전자 전사조절 네트워크가 보다 심층적이라는 거죠. 셋째,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고 RNA가 최종 산물인 유전자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전사물의 98%를 차지하는데 이들 유전자를 ncRNA 혹은 레귤러토리 RNA라 하며 단백질 코딩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기다란 ncRNA는 크로마틴 리모델링 시스템을 특정 유전자로 끌어들여 발현을 유도합니다. 또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 인자를 빼돌려 발현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임을 멈췄다고 생각되는 전이 인자들의 잠재적 활성이 밝혀지면 그 수는 5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번 3번 질문, 25,000개의 유전자로 인류 집단 구성원의 각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또 과거의 경험 차이에 의한 행동의 개인적인 차이가 유전자에 반영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답은 바로 후성 유전에 있습니다. 수정은 유전적이지만 배아 발달 과정은 후성 유전적이란 말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성 유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엄마 뱃속에서 배아가 발달할 때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들 중 특별한 것들은 유전체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떻게 흔적을 남기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DNA 메틸레이션입니다. DNA 염기 사이토신에 메틸기를 붙이는 겁니다. 메틸기가 붙었다 하더라도 정보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의 쓰임새에 영향을 주는 거죠. 메틸기가 특정 DNA 영역에 집중적으로 붙게 되면 그 부분이 압축돼 빡빡해집니다. DNA의 메틸화는 뉴클리오솜 비드들을 서로 뭉치게 하기 때문에 압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뭉치 속에 숨어버리게 되니 그 유전자는 있으나 만화입니다. 유전자는 이넥티브하다고 말합니다. 유전체에 흔적을 남기는 또 다른 방법은 간접적으로 히스톤 단백질에 화학적인 변형을 주는 것입니다.
히스톤 단백질 꼬리에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인산기를 붙이거나 등등입니다. 다양한 변형 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뉴클리오솜 비드를 뭉치게 혹은 흩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세틸기가 붙으면 비드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숨어있던 유전자가 전사 시스템에 노출되어 유전자 발현이 개시될 수 있죠. 이때 유전자는 액티브해졌다고 말합니다. DNA 메티라와 히스톤 변형은 서로 협력합니다. 특정 유전자를 당분간 쓸 이유가 없을 때 DNA 메티라 시스템이 다가와 메티라시키면 이어서 히스톤 변형 시스템이 유인됩니다. 그 변형 중 예를 들면 히스톤 꼬리 메티라는 유전자 부근 압축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창고에 있는 유전자를 꺼내 쓰려면 DNA에 붙어있는 메틸기를 떼어냅니다. 이어서 히스톤 꼬리에 아세틸기를 붙이는 시스템이 들어오거나 히스톤 꼬리의 또 다른 부위에 메틸기를 붙이는 시스템이 들어와 압축을 풉니다. 이와 같이 두 시스템이 공조하는 이유는 첫째, 유전자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압축 상태에 들어가거나 압축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일방향성을 보장합니다. 일단 압축을 풀려고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압축을 풀게 하는 겁니다. 망설임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분화된 압축 조절입니다. DNA 메티라는 큰 결정이고 다양한 히스톤 변형은 한 클러스터로 모인 유전자 활성화를 세분화하여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후성 유전이 왜 그리 흥미로운가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성 유전 표지는 잘 계획된 발생 프로그램에 따라 새겨지면서 또 지워지면서 한 개체의 발달을 돕습니다. 순서가 틀리게 되거나 타이밍 조절이 안 되면 발생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초반에 그렇지요. 이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DNA 디메틸레이션, 즉 탈메틸화 과정이 수정 후에 곧바로 일어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부모가 새겨놓은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죠.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배아가 삶을 새로이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 과정이 100%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의 흔적을 내가 안고 가는 거죠. 둘째, 이후 배아 본연의 DNA 메틸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발생 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난 메틸화는 태어난 후에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유지됩니다. 셋째, 히스톤 단백질에서도 변형이 일정 계획대로 일어나 유전자를 시간차로 타이밍에 맞추어 보관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물론 DNA 메틸화와 공조를 이루면서 진행됩니다. 후성 유전 왜 흥미로운가? 두 번째 이야기. 유전자의 쓰임새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함에 따라 다릅니다. 즉, 어떤 신경세포의 유전자는 심장에서는 쓰일 일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그 유전자에 후성 유전 표지를 가하여 창고에 넣어둡니다. 이러한 일은 발생 기간 동안 꾸준히 일어나지만 태어난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에 시작되는 호르몬 발현에 의한 성징과 신체 발달이 그렇습니다. 또 어렸을 때 유용했던 유전자가 어른이 되어서는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적당한 시기에 후성 유전 표지를 가하여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암 발생이 그러한 예에 속합니다. 후성 유전이 왜 흥미로운 분야인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전자에는 발생 과정에서 접하였던 환경 정보가 후성 유전 표지로 남게 됩니다. 일단 형성된 후성 유전 표지는 일생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환경 변화가 아니고 좀 심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영양 결핍이나 영양과잉, 톡성 물질의 노출,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른 호르몬 변화 등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충격은 태아의 유전체에 새겨질 개연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부분은 태아가 환경 충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변화 못지않게 뇌에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만, 당뇨, 심장질환 포함 여러 정신질환이 태아 시절부터 유래됐다는 이론이 반세기 전부터 제기되었고 그 원인이 유전자에 새겨진 후성유전 표지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후성유전이 왜 흥미로운가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는 후성유전 표지가 현재의 내가 흩날리게 하는 삶의 역사의 한 표현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2005년 미국 국립과학학회 연보집에 실린 논문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별로 메티라가 얼마나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직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초록 형광은 염색체에서 메티라가 많이 일어난 지역을 보여주고, 빨강 형광은 메티라가 일어나지 않은 영역을 보여줍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염색체 메티라 부위를 점검한 사진인데, 3살 때까지는 메티라가 일어난 부위와 일어나지 않은 부위가 거의 겹쳐서 초록 빨강의 혼합 색깔인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두 자매의 1번 염색체에서 겹치는 염색 부위가 동일합니다. 메티라가 두 개인에게서 같은 곳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일란성 쌍생아니깐 당연합니다. 그런데 50살이 된 이후 메티라 된 염색 부위를 비교해보니 고메티라 지역과 저메티라 지역이 분리됩니다. 둘 사이에 겹치는 노란색 부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3살 때에는 서로 같았던 노란색 염색 부위가 나이 50이 되어서는 한참 줄어들고, 대신에 각기 독자적인 메티라 영역인 초록 염색 부위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중 한 자매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자매는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성 유전 표지는 개인의 삶의 기록입니다. 후성 유전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후성 유전 표지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의 경우는 손자 세대까지 후성 유전의 상황이나 효과가 전달됩니다. 이는 실험 동물을 통하여 증명되었고, 인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후성 유전 표지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실험적인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좀 다를 걸로 생각되는데, 식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환경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은 심한 추위, 지독한 햇빛, 가뭄, 곤충, 병원균 등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유연한 후성 유전 기작을 발달시켰습니다. 환경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후성 유전 표지가 생식세포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꽤 오래 전달됩니다. 나중에는 유전적인 변이로 대치되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후성 유전적인 전달이 진화를 드라이브하느냐입니다.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최근 동물에서도 후성 유전 표지가 꽤 오랫동안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팀은 물벼룩이 중금속 오염물질의 후성 유전적인 기작으로 대처하는데, 그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DNA 메티라 표지가 7개월간 약 15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깨끗한 물로 옮겨준 물벼룩에서도 어떤 메티라는 그 기간 동안 유지되며 전달되었습니다. 환경 압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성 유전 표지는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이들 물벼룩은 같은 오염 물질의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자신의 후성 유전 표지를 후속 세대로 전달한다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이쯤이면 후성 유전이 진화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